2000년을 기점으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 그러니까 KCGI라든지 뭐 얼라인 파트너스라든지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통점은 이 행동주의 펀드가 노리는 기업의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군요. 예, 제가 쭉 그 대표적으로 보면 한진칼, 네.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대기업의 중견 기업 그룹 중에서 오너 일가의 대주주 지분이 25% 이하, 25% 이하이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문제가 발생한, 그러니까 주주들이 뭔가 스트라이크를 할 만한 호재거리가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타깃을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 기업인사이드입니다. 형제의 난이다 뭐다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에서요, 잊을만 하면 크게 이슈로 떠오르는 게 경영권 분쟁인데요.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에다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처럼 경영권을 놓고 기업들 간의 긴박하고 치열한 승부전이 벌어지곤 합니다. 과연 기업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즉 대주주가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경영권 분쟁 속 개미들의 행동 패턴 분석해 주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많이 분석하셨다고요? 네. 그럼 보통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분쟁 이후에는. 그 과정에서 좀 주가가 요동치고 뭐 그런데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일반인들도 싸움 구경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주가에서는 호재로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이런 가설을 세워봤어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 시점을 전후로 네. 그 개인 주주들, 그 소액 투자자들의 수가 정말 변하느냐, 바뀌느냐를 제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재라면은 모여들어야 그렇죠. 정상이죠. 그 연구원들하고 어떻게 분석했냐면 2000년 이후부터 최근 20년, 23년 정도 사이에 발생한 주요 경영권 분쟁의 기업들을 들어가서, 특히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의 핵심 기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 핵심 기업들의 상장사들 중에서 상장사들은 매 분기마다 자기 기업들의 주주에 관한 현황에 보면 네. 소액 주주 수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 1년, 후 1년간 분기별로 소액 주주의 수의 변화를 한번 분석했죠. 해봤더니 제가 가설을 세운 대로 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일어났을 때의 주주의 수는 증가를 하다가 예. 다 몰려들었군요. 경영권 분쟁이 이제 보통 클로징된 결말이 날 정도 되면 소액 주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평균 27% 정도 감소를 하더라고요. 가장 최고점 대비인가요? 그렇죠. 네. 고점 대비.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바로 직전 대비 네. 한 27% 정도 감소하니까,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경영권 분쟁은 이라는 것은 호재거리, 이건 분명하다. 네. 몰려드니까요. 네. 그리고 그 썰물처럼 빠지잖아요. 사실 예. 주주 수가 30% 정도 급감했다는 이야기는 엄청나요. 투자자가 급감했다는 이야기고, 미국의 주가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주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그 정도면 CEO 해임감입니다. 네. 네, 주주가 외면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경영권 분쟁이 결국에는 뒤따라간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액 주주들은 호재거리라서 들어갔는데 언제가 피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결론이 날 줄 그렇죠. 모르고 네, 어느 쪽으로 날 줄도 사실 모르는 맞습니다. 거죠. 시작될 때.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호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억에 남는 경영권 분쟁이라 그러면 뭐 형제의 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가. 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개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가 보면 제일 유명한 건 2000년 초에 일어섰던
현대그룹의 형제난이었죠. 아주 유명하죠. 현대그룹 형제난에서는 사실은 이 분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특정 기업을 누가 소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회장의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전혀 기념권과 상관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 사건을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같은 해에 또 어떤 그룹이 현재 DL그룹, 네. 옛날 네네, 대림그룹이죠. 대림그룹에도 지분 쟁탈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도 보면 DL그룹 대림통상이 한 25% 정도 감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기금 분쟁은 두산그룹이죠. 아주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2005년 7월입니다. 이때도 보면 두산의 그 주주수가 2003년 기준 말의 기준으로 만 명이 넘었는데 분쟁 끝난 26년도에는 7,000명까지 줍니다. 28% 줄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금호그룹. 이때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11% 줄었고요. 금호건설도 15.4%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의 박창구 회장은 이번에 조카하고 네. 또 균형금 분쟁을 아직 하고 있죠. 또 한진칼도 있지 않습니까? 아, 가장 그렇죠.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균형금 분쟁은 뭐 제가 30대 그룹을 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손에 꼽힐 만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속 분쟁이나 재산 분쟁은 뺐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과 옛날 CJEA 그룹 간의 상속 분쟁이 한번 있었고요. 그건 상속 상속 분쟁이기 분쟁이죠. 때문에. 현재 LG 그룹도 상속 분쟁 네. 중이죠. 그래서 상속 분쟁은 기념금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 분쟁은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뺐고 기념금 분쟁이란 말은 그 기업을 가지고 네. 누가 기념금을 가져가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수익주들이 네. 거기에 해봤더니- 지분을 투자를 하고 팔고 그렇습니다. 주가를 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몇 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뭐 기업 인수 세력, 외부 세력들, 네. 사모펀드 뭐 여러 가지 외부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바뀐 트렌드인데 2000년부터 제가 쭉 추적을 해보면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200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기념금 분쟁의 그 주된 주어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형제간이나 뭐 네. 부자지간이나 뭐 가족 간의 그 기념금 분쟁이 주였다면 2000년을 기점으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 그러니까 KCGI라든지 뭐 온라인 네. 파트너스라든지 이런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통점은 이 행동주의 펀드가 노리는 기업의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군요. 예, 제가 쭉 그 대표적으로 보면 한진칼, 네.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대기업의 중견 기업 그룹 중에서 오너 일가의 대주주 지분이 25% 이하, 25% 이하이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문제가 발생한, 그러니까 주주들이 뭔가 스트라이크를 할 만한 호재거리가 있는 네.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을 1%에서 3%를 취득을 합니다. 자, 지분 1%를 취득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3% 룰이 바뀌면서 1%나 3%를 가지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를 가지면 주주 제한서를 보내서 개인 주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를 넘으면 감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런 취약성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권 분쟁을 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뭘 노리느냐? 행동주의 펀드들은 돈을 PF처럼 사모펀드로 모아요. 5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 익명이죠. 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공격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20% 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엑시트를 하죠. 그러면 투자한 분들에게 투자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환원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실질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건데 네. 이분들이 명분도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명분이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론의 힘을 받고 공격을 하는 예. 거예요. 또 그래서 주주도 모으고 그렇죠. 수익도 내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오히려 뭐 이분들 더 도와주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미석지로 보면 되게 옳거든요. 뭐 옳은 말 하고 뭐 저 대주주가 문제가 있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그 이수만 있었죠. 총괄 프로듀서가 계속 라이커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 돈을 빼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거고 주인이 바뀐 거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미 그 회장이 2천억대의 뭐 배임 비슷한 혐의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빌미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다른 기업들도 그러한 빌미를 주는 기업들에는 어김없이 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타깃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곡겨울이잖아요. 네. 아마 올 겨울에도 주주총회가 일어나기 직전, 보통 12월에서 1, 2월 사이에 네.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런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네. 예.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주가가 오르고 이게 호재다라고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가고 네. 주가가 확 오르고 어느 쪽으로가 결론이 나면 이 주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개인 네. 투자자들뿐 아니라 이렇게 싹 빠지면서 떨어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가져오는가의 문제인데 그 경영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식을 얼마나 많이 매입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선주를 먼저 매입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양쪽에서 주식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희소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주가가 일단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자기가 전체 주식을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주주 표대길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주주 표대길로 가면 이제 주주들은 이런 걸 보는 거죠. 누가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느냐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해줄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로 내놓는 게 주주 환원 정책 그렇죠. 그걸 많이 내놓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주가 올리겠다. 호재입니다. 호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 작동하는 거죠. 먼저 주식이 희귀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네. 희귀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SM엔터의 사례를 들어봐도 당시 작년 2022년 중순 말에 6만 원 하던 것이 하이브가 들어오면서 12만 원에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솟았죠. 어쨌거나 다 그렇죠. 끌어모은 그리고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우리 15만 원에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메커니즘 하나 작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노린 게 이건데 장기적으로 배당 많이 하고 주주 환원 정책 일으키고 투명성 높이고 그러면 그 기업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호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데이터 조사를 보면 그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쇳물처럼 빠집니다. 네, 쑥 떨어지네요. 그 말은 그런 호재거리들이 주가의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되게 없다는 걸 다시 방증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대격변의 시기에 과연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어떤 게 되는 걸까요? 먼저 지금쯤이면 저는 만약에 경영권 분쟁주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뭐 점쟁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안 한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노리는 기업들이 제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대주주 지분이 25% 이하 그리고 그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이미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인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을 우선 좀 눈여겨봤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갈 때 맞춰서 들어갈 때는 이미 오르기 시작한 거고 들어가려고 예상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쟁이 발생했어요. 네. 발생하고 나서 따라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평균 30% 많은 곳은 배 이상 오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는 가서 차익을 남길지는 되게 몰라요. 왜냐하면 빠져나올 시간을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언제 클로징 될지를 사실 언론 기사 보고 따라간다? 굉장히 바보짓입니다. 언론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 발 늦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것보다. 그럼요. 미래를 예측해서 기사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저는 들어가는 게 좋으냐? 이 분쟁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분쟁이냐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서 SM엔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SM 3.0을 만든다든지 멀티 레이블을 만들어서 하이브처럼 따라간다든지 해서 실제 SM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15만 원 고점 쳤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그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기업의 밸류 자체를 높이는 조치들인 기업은 기업권 분쟁 이후에도 저는 괜찮다. 떨어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들어가서 괜찮은 투자해도 네, 괜찮은 괜찮다. 쪽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기업이 전체적인 건강해지고 예. 밸류가 높아지는가에 예.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대로 들어가 해서 기업을 제대로 고치어서 밸류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괜찮다. 네, 지금까지 한 번 터졌다 하면 대형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대기업 경영권 분쟁과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투자 수치까지 알아봤습니다. 기업 인사이드 다음 영상에서도 솔깃하고 유용한 기업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